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이상민 연구위원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역 대령이시죠? 예, 아직은 현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 꼭 다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역 군인 입장에서 네. 물론 이제 국방연구원에 계십니다만 이렇게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이야기하기 사실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지 않나요? 매우 어렵죠. 뭐 절차도 까다롭고 언급하는 내용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심사를 다 받고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여러 번 제가 세미나나 다른 이제 계기에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들이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은 국민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시면 좋겠다.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해서 더 많이 좀 말씀해 주시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북한 문제 연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네. 특히 요즘은 핵 문제 관련돼서 핵 공격을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준비를 잘 했을 때 우리 이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이 오판을 덜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려고 하면 또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그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핵 IQ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 핵 IQ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이제 유튜브 방송도 그렇고 각종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강연 같은 것들을 챙겨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렇고 예전에 뭐 러시아나 뭐 미국이나 핵실험했던 영상들을 보면 그냥 엄청나게 넓은 곳이 다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무슨 정말 이제 벌레 하나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되던데 네. 핵 공격을 받았을 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영상에서 봤던 것들은 네. 어떤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그 준비된 공간에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바다 위에서 했을 수도 있고 넓은 야지에서 했을 수 있는데 만약에 한반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대체로 도시나 네. 이런 상공에서 핵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면은 물론 지상에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굉장한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대비를 해서 미리 지하에 잘만 대피할 수 있다고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지하 공간에서 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대비를 사전에 해놓는다고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핵무기가 뭐 예전에는 이제 뭐 비행기로 실어 나르기도 했었고 펫보이 막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는 아예 뭐 탄도미사일로 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예 땅에 떨어져서 박히면서 핵이 폭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위에서 공중에서 폭발을 시키는 건가요? 그거는 공격하는 쪽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핵무기뿐만 아니고 일반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도 공중에서 터뜨릴 수도 있고 관통을 해서 지하 뭐 수미터 안에 내려가서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그런 비슷한 유형의 시험들을 하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뭔가를 방호하는 개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뭐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핵공격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상상하기도 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닥친 현실이기도 한데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지 좀 됐죠. 그러면서 점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고 그 사용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 그런 발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핵사용 조건을 이제 헌법에 명시한다든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은 단순히 억제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보복을 그러니까 우리한테 핵 우산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한 용도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전쟁 상황에서 핵 무기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전술급 핵탄두라고 하는 모형들도 공개를 하고요. 최근에 이제 화산 31형이라고 해가지고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그런 핵탄두, 전술 핵탄두를 운영할 수 있는 부대를 직접 방문한다든지 그걸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이제 공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실제 전장에서 필요하다면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과시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뭐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이걸 통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뭐 미리 살짝 말씀드리면 우리는 핵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미 동맹 하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것을 통해서 일단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직접 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을 높이는 노력도 하면서 네.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뭐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한국형 삼축 체계 3K라고도 부릅니다. 네. 킬체인 KAMD, KMPR 요 앞 글자를 따서 3K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북한이 그 핵탄두를 투발할 때는 미사일을 주로 사용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무력화를 시키고 원점을요. 그렇죠. 원점을 타격하든지 아니면 발사 지점을 식별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남아서 발사된 미사일들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 그게 이제 KAMD라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날아오는 미사일들 다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재래식 전력들을 이용해서 응징보복을 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게 KMPR입니다. 근데 여기서 빠진 것이 뭐냐면 우리한테 핵탄두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거기서 생존해서 이 전쟁을 끝까지 살아남아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게 뭐냐면 방호. 예. 이제 군사적 용어긴 한데요. 방호, 사후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방호는 보통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네네네. 이제 벙커를 짓는다든지 예. 대피소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사후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지역에 있는 대피한 지역에서 생존한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예, 치료하고 하는 이런 재반 활동들을 이제 통틀어서 사후 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사적 용어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걸 통틀어서 회복 탄력성이라고 또 사용을 해요. 예. 회복 탄력성은 우리 이제 몸의 건강에서 많이 이제 그쵸, 언급하는 요즘에 용어잖아요. 몸 건강, 마음 건강할 때 그렇죠. 회복 탄력성은 말이 이 회복 탄력성은 사실 회복하고 탄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가 합쳐진 건데요. 네. 영어로 하면 레질리언스 하나인데 회복을 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천천히 회복할 수도 있고 예, 빨리 회복할 수도 있고 네. 근데 탄력이라는 게 들어감으로써 네.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네. 얘기는 우리 몸도 예를 들어 감기가 걸렸는데 이것을 이제 한 1년이 걸쳐서 감기가 회복하는 거는 회복 탄력성이 아니잖아요. 아, 네. 예, 몸이 건강했을 때 잠깐 감기 걸리더라도 빠르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라에서의 어떤 국가 차원 또는 국방 차원에서의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핵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핵 공격을 받고 나서 원상태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춰야겠다. 그러려고 하면 뭔가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핵 공격 상황에서는 어떤 피해가 일어날 것이고 그 피해를 그러면 줄이려면 하드웨어적으로 예. 방호나 대피소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겠다. 물론 이제 비용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떻게 하면 또 그 낮은 비용, 저렴하게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를 할 것인지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실은 작년에 서울시하고 해서 한 2차례 정도 수도권 방호, 수도권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방호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대피소, 벙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대부분 아파트 생활 하시니까 아파트에 지하가 있기는 합니다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통상 대피소 하면 되게 잘 갖춰져 있는 벙커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벙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사실은 손에 꼽힐 정도의 정부 시설들이 있긴 있어요. 지하에 잘 갖춰져 있죠. 뭐 청와대 벙커 있다고 하고 뭐. 네, 그렇죠.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국방부라든지 지금 뭐 연합사 또는 이제 각 좀 큰 부대. 의 지하에는 그런 대피 시설들이 있습니다. 대피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다 갖춰져 있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민방위 대피소라는 데가 있어요. 길 가다 보면 지하철 역사에 그런 마크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거기 안에 뭐 생활할 수 있는 식수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생존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을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찾아가는 것보다는 급하니까 네. 그럼 위급 상황이 되면 인근 어디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사실은 저는 도시에 대한 방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서울만 하더라도 예. 거의 한 1,000만에 가까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굉장히 밀집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하 공간을 되게 잘 만들어놨어요.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상가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엄청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제 비상 대피 경보를 받았을 때 한 1, 2분 이내에 찾아갈 수 있는 곳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뭐 아파트도 지하 주차장.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운이 없어서 예. 자기가 대피했던 그 지점의 상공에서 또는 핵폭탄이 직접 그 지하를 관통해서 폭발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답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하지만 네. 역으로 따졌으면 그 옆에 역에 대피했던 사람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그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또는 다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후송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안은 없을까? 예. 아까 이제 질문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제 대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를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지상으로. 네. 그런데 핵이 폭발했을 때 그 주변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굉장히 큰 폭풍 압력 때문에 도로는 다 망가졌을 것이고 예. 그리고 지상에 있는 주유소 또는 우리가 도시가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불이 붙을 거예요. 아. 그럼 지상이라고 하는 공간은 우리가 평상시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 거라는 것이죠. 낙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폭발 이후에 방사선을 뿜은 재 예. 이런 것들이 바람을 타고 멀리 확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 밖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이동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지하 공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물질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또는 누가 치워줘서 구조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게 뭐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더 오래될 수도 있나요? 더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 방사선의 강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예. 지구상에서 핵실험한 건 굉장히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실제로 도시에 2번의 이제 핵폭발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때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다 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그랬더니 초기 방사선 강도에서 이게 10분의 1로 떨어지는 데까지 7시간이 걸리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다시 100분의 1로 떨어지는데 7시간에다 다시 7시간을 곱했더니 49시간. 48시간이 이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법칙으로 만들어가지고 세븐텐 법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7시간이 지날 때마다 10분의 1씩 떨어지더라. 그래서 최소한 아까 48시간이 이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틀 정도만 버티면 100분의 1로 줄어들어요. 방사선 강도가. 위험해서. 그러면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이틀 정도는 지하 공간에서 대피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틀 동안 거기서 대피하고 있으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누가 구출할 것이냐. 근데 아까 제가 지상으로 다니는 건 굉장히 위험할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라고 하는 곳은 지하 공간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연결해 놓진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연결해서 지하 공간을 마치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최근에 서울시에서 작년 얘기인데요. 1호선 서울시청 지하에 1호선, 2호선이 지나는데 그 지역에 몰랐던 연결 통로 같은 것들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뉴스화된 적이 있어요. 네네네네. 1호선과 2호선을 만들 때 약간 버퍼존처럼 만들어 놓은 곳인데 잊고 살았다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죠. 또 여의도에도 그런 이제 예전에 민방시설이라고 그 여의도 공원 지하 공간이 몇 년 전에 발견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연결만 해주더라도 연결이 이미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걸만 잘 연결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유사시 전시가 됐을 때는 다른 용도 대피소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여의도 공원 지하에 있는 그 지하 공간 발견돼 가지고 한동안 그 미술 이렇게 전시하면서 활용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하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지하철 통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 지하 대피 공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가보면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지 않고 지상으로 나오지 않고 상가로 예. 그 주택가의 상가로 이어진다든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단지, 주택가 단지에는 지하주차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까지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핵이 폭발을 하면 지하 몇 층 이하로 내려가야 안전하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뭐 아스팔트 이런 거 다 깨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요.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폭발도 위력에 따라서 다를 테니까. 네네네. 하지만 지하 1층이든 2층이 됐든 최대한 내려갈 수 있는 공간까지 내려가는 것이 최대한 밑으로. 예,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핵이 폭발했을 때 현상은 크게 한 5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가 폭풍. 그러니까 이제 충격과 함께 굉장히 큰 압력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핵이 터진다고 하는 것은 그 파이어볼이라고 해서 빨간 불기둥이 터지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충격파 바깥으로 나갔다가 예. 다시 빈 공간으로 다시 차서 들어오면서 이 큰 바람, 폭풍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파편들이 예. 어떤 빈 공간을 찾아서 막, 이제 날아 들어가겠죠. 네. 그게 만약 지하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하 1층에 있는 것보다는 지하 2층에 있는 것이 그 파편들이 지하 1층으로는 그냥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지하 2층에 있으면 한번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깊이 들어가라. 최대한 깊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현상 중에 폭풍파워 이외에 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열은 지상에서 많이 터졌다고 가정을 하면 지상의 가연성 물질들은 다 태워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증발시킬 정도의 굉장히 고열이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탄다기보다는 그냥 순식간에 증발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렇죠. 좀 떨어진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온도에 의해서 자연발화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물질들은 예를 들어서 300도씨 이상이 되면 불이 붙는다. 이런 것들이 자연발화거든요. 예.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연성 물질들이 많아요. 지상에 있는 자동차의 휘발유, 다 탈 것들이네요. 주유소, 예. 도시가스, 가로수 이런 것들이 다 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것보다는 당연히 지하로 내려가는 게 안전할 것이고 또 하나 위험한 것이 방사선이에요. 방사선은 핵폭발과 함께 생성되는 이제 초기 방사선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낙진과 함께 떨어지는 이제 방사선이 있어요. 사실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낙진입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따라서 멀리까지 날아가기 가니까.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무런 대비 없이 나왔다가 방사선 낙진에 의해서 사망해요. 그러니까 낙진이 화산재처럼 뭐 이렇게 막 맞아요. 재가 떨어지는 건데 사실 그 재 안에 방사선 물질이 가득 들어 있어서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설명 안 했던 것이 EMP라고 하는 거예요. EMP는 뭐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 전자기파라고 하는 건데. 전자기파. 예, 전자기파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 EMP라고 이제 통상 많이 사용합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핵폭발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보통 알려지기는 공중에서 높은 고도에서 터졌을 때 EMP 효과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멀리까지 가기 때문인데요. 예. 지상에서 폭발하더라도 EMP는 발생이 되고요. 예를 들어 서울 도심 어딘가에서 핵이 터졌다라고 하면 그 EMP의 효과는 도시 전체에 미칠 정도로 넓게 퍼집니다. 근데 그 EMP가 전자기파 공격 방식이어서 뭐 자동차나 이런 전자기기나 이런 거 다 손상이 되는데 무기체계도 그렇고 인체에도 전자기파가 어떻게 유해해요? 아니요, 인체는 괜찮아요. 인체는 괜찮아요? 예, 우리 생활하는데 그 전자파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 인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은 머리에 대고 잔다거나 또는 통화를 오래 했을 때 머리가 뜨거워지는 그런 현상은 사실은 위험하죠. 전자기파가 발암 물질로다가 지금 분류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장비들의 영향을 줘서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경우에 전기가 끊길 수가 있고요. 다 망가지죠, 그러면. 네, 병원뿐만 아니고 전기는 다 끊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 있는 전자 장비들. 전기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해서 다시 복구를 한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쓰는 각종 이제 진단기기들 이런 것들은 안 되죠. 전자장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폭풍, 열, 방사선, EMP.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깊이 들어가라.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의나루역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여의나루역이 그 강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엄청 깊어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타고 내려가고 또 타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만 예전 뭐 예비군 가고 민방위 훈련 갔을 때 지하로 내려갔다가 그 위로 아파트가 무너져서
못 올라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운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는 지하로 내려가는 것이고. 일단은. 예, 그리고 아파트가 반드시 무너졌다고 해서 그 지하 공간까지 이게 함몰이 된다?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거고. 그리고 아까 연결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지하철은 그 탑승하는 그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열차가 다니는 통로들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철로로다가. 네네네. 그쪽을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대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대피하신 분들도 그런 철로를 통해서 지하로 우리는 대부분 몇 개의 이제 1호선, 2호선만 빼면은 거의 대부분 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하로다가 안전한 지역으로다 대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은 예를 들어서 진짜 핵 공격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디로 대피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만약 여기서라면 제일 가까운 일단은 지하 주차장으로 갈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이틀 정도 머물 것 같고 만약에 그 안에 어떤 통신수단이 살아있다고 하면 외부에서의 그 낙진의 방향, 지상에서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가 있다고 하면 그걸 보아가면서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통신수단은 뭐 사실 스마트폰 같은 거 다 먹통될 거고요. 네. 그렇죠? 라디오를 들으면서 뭐 어떻게 뭐 행동을 해라라고들 알려주잖아요. 민방위 가도. 네. 근데 사실 이제 국가 중요시설 중에 방송국도 포함이 되고 방송국부터 이제 타격을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 통신수단이랄 게 또 나중에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준비했던 내용 중에는 위성을 통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스타링크 같은 거요. 스타링크죠.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음으로 민관 군이 같이 쓸 수 있는 통신수단으로 활약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스타링크 같은 소형의 군지 위성 체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굳이 우리나라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어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스타링크는 우주 인터넷 통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받고 보내고 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집니다.